안녕하세요. 2015년 여름 개간지에 소개된 마지막 정육점의 작가 김도연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정육점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첫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산골 마을의 그 절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설 속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들도 나오고 스님이 되었다가 민간으로 이제 환속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절 아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주인공 그러니까 도식과 옥자죠. 두 부모님이 일단 큰 축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 부모님들을 특히 남자 스님이 되었던 그 부모님 아버지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쟁 때 굉장히 유교 전쟁이라는 걸 겪고 어떤 굉장히 허무감에 빠졌죠. 그래서 그 허무감을 달래려고 스님이 되었던 분들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자를 아내가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또 거기에 약간의 어떤 애정 문제도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의 어떤 자식들인 태어나게 되고 근데 참 묘하게도 그 두 자식이 또 얽히게 되고 결국은 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어떤 한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왔던 사람들의 인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 속에서 옥자의 엄마죠. 엄마와 그다음에 옥자의 아버지가 주고받는 연애 시절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던 자료들 중에서 실제로 예전에 그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약간의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좀 짧았고 그런데 또 그때 당시는 그게 아마 한 50년대 시절 얘기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편지 부분은 그러니까 옥자의 엄마와 아빠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은 거기서 일단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좀 첨가를 했죠. 근데 저도 그 편지 부분을 쓰면서 한 사람은 산속에 있는 화재민의 딸이었고 그러다 전쟁 때 부모를 다 이제 잃고 부모와 동생을 잃고 혼자가 됐고 또 남자는 절에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스님이 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벌어진 사랑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편지로 어떤 자기 사랑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저도 그 대목을 쓰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이 소설 속에서는 두 가장 젊은 인물인 도식이라는 친구와 옥자라는 친구의 얘기였는데 그 두 친구들이 이제 강릉에 살면서 도식은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일하고 옥자는 미용실에서 이렇게 보조로 근무하고 어떻게 보면 철없던 시절에 주고받는 연애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썼던 부분입니다. 저는 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미리 찍어놓고 또 소설 속에서는 옥자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뚱뚱한 어떤 그렇게 묘사를 해서 어떻게 자기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다가가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옥자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 도식을 자기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쓰면서 아무래도 옥자한테 가장 그 애정이 갔었죠. 근데 그 이상형이라는 거 하고 실제 또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 하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꿨던 어떤 이상형과 어떤 모든 부분이 잘 된다면 참 누가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아니면 또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이상형이 있고 꿈이 있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거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물론 이상형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옥자의 엄마죠.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갔던 은실이라는 그 여자한테 더 사실은 끌리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식의 아버지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허무함을 느껴서 스님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스님들이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 갈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를 버리고 결국 정육점질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포수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마지막은 멧돼지를 산돼지를 잡으러 가다가 결국은 어떤 뭐 이렇게 변을 당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큰 길을 대부분의 길을 이렇게 다 밟고 가지 않았나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했던 고민과도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도식의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보면 도식의 아버지.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처음 구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구상하는 내용을 어떻게 쓸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 소설에 제가 제일 처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주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대관령이라는 눈길에서 차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죠.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그 두 신랑 신부가 그게 꿈인지 아니면 뭐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자기들의 부모 그 전 세대로 쭉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얘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그러면 자기가 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얘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사실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한 게 우리가 뭐 꿈이든 뭐든 간에 시간을 거슬려든 뭐든 간에 하여튼 본인들이 꿈을 꾸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렇게 겪지 않았던 시대의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어떤 무의식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그게 또 부모들하고 연관된 삶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확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부모들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 이 두 신랑 신부를 낳기도 전에 살았던 얘기 속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조금 초반에 조금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점은
글은 아니면 또 어떤 소설은 정말 혼자서 모든 게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그게 굉장히 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저는 소설이라는 건 그냥 혼자 쓰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버리고 또 다시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전혀 주변에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뭐 촬영 중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미술 감독인가 그분이 하길, 작가님 그 소설에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마른 하늘에서 뭐 번개가 친다. 그건 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영화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마른 하늘에 번개를 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부분들 또 영화가 다 끝나고 다 이제 촬영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생했던 스태프들, 배우들, 또 배우분들의 친구분들, 뭐 감독님의 친구분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밥과 술을 마셨을 때 그때도 좀 이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보는 배우들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또 그 배우분들의 친구도 또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그런 것들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누구, 국자는 누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요, 그게 언제죠? 하여튼 예전에 제 소설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 임슬려 감독님이 의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소설을 쓸 때 이 인물들이 누가 맞고 그렇게 사실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임슬려 감독님께서 영화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이제 누가 맞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특히 여자 배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가졌고 그 영화를 촬영하면 혹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어차피 뭐 소설가인데 설령 뭐 영화로 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역할은 어떤 배우랑 뭐 잘 맞겠다. 그건 뭐 제가 꿈꿀 수 있는 뭐 아주 어렴풋하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먼저 그건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글에 대해 좀 관심은 있었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굳혔고, 그것도 사실은 또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원인인데 글을 쓰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사실은 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거창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창피하게도 저는 글을 쓰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시절부터 처음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아마 그렇게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정말 소설가가 돼서 이제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나. 좀 너무 글이라는 걸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그런 후회도 듭니다만 하여튼 글을 쓰면 멋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꿈이고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소설가가 된 이상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글을 쓰고 싶겠죠. 그렇지만 글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더 이상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뭐 언제까지 쓰고 싶다 이렇게 이런 그 욕망은 있지만 또 조금 돌려서 말하면 제가 열심히 계속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나오는 한 뭐 죽고 나서도 그랬을 수 있겠죠. 저는 소설가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설만 쓰면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써진 이 소설을 쓰는 동안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한 반은 제가 살던 고향인 대관령에 썼고,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저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 집필실에 들어가서 썼는데요.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설을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나와서 또 책으로 나오고 또 뭐 그런 것도 어떤 부분이 있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설을 쓰는 시간, 지금 현장으로 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한테 뭐 어떻게 전해질지고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소설을 쓰면서 또 이 소설이 책으로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지만 독자들한테도 혹시라도 이 책을 읽게 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